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9월 5일 이스라엘군이 알자지라 기자의 사망을 두고 자국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DF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군인과의 교전 중 기자를 발견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알자지라 기자의 유족은 이스라엘이 고의성을 부정함으로 진실을 감추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미국이 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이스라엘에 알렸습니다. 또한 이 전날인 6일 라피드 총리 대행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배경으로 이란 핵합의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라피드 총리는 우리가 핵합의를 중단시키는데 성공했는지 알기는 아직 이르다며 만약 이란이 우리를 시험한다면 우리 무기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월 7일 독일 대통령이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의해 희생된 이스라엘 선수단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배상 합의에 수십 년이 걸렸다면서 독일이 오랫동안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뮌헨 올림픽 테러 50주년 추모식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나서준 독일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9월 9일 중국이 중동 국가와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 협정을 올해 안에 체결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미국과 호주와의 관계 악화 속에서 이스라엘과 FTA 체결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가뭄과 폭염 가운데 있는 중국이 이스라엘의 농업기술에 접근할 좋은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이스라엘은 2016년부터 대화를 이어왔으며 FTA가 체결되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2022년 9월 14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슈 분석부터 빨리 좀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첫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팔레스타인 지역 책임자가 가자지구 테러단체 하마스에 수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브엘셰바 지방법원은 모하메드 할라비 이사가 월드비전에서 빼돌린 수백만 달러의 자금과 철강제 12톤을 하마스에 제공했다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베니 간츠 국방장관은 하마스와 연계된 수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금융, 법인 등 20곳과 개인에 대한 압류 결정을 명령했는데요. 간츠 장관은 국외 법인을 통해 테러 자금을 조달해온 하마스의 검은 거래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비전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구호단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재난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제 긴급 구호 출동도 하고 또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도 돕는 아주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 월드비전에 들어간 그 후원금이 테러단체인 가자지구의 하마스한테 수천만 달러가 들어갔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비전의 팔레스타인 지역 책임자 모하메드 알 할라비가 받은 기부금을 하마스의 테러 땅굴 건설 비용으로 전용한 혐의로 지난 2016년에 기소돼서 6년째 미결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법원 판결로 12년형을 이제 받았습니다, 구형을. 결국은 그 수많은 그 후원자들의 순수한 후원금들이 테러 단체를 돕는 꼴이 됐어요. 월드비전에서 그 테러 단체에 돈만 보낸 것뿐만 아니라 땅굴 건설에 사용하라고 철강제 12톤까지도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보낸 돈과 이런 것들이 테러 자금에 사용될 거를 알고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해 줬는데 그것을 그쪽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유용해서 쓴 겁니까? 유용이죠. 근데 이게 그 담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담당 지역 책임자가 할레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핵심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일반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그냥 실수 아니냐, 관리 태만이나 관리 부실이냐, 이지 않겠냐, 기부금 뭐 그런 스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 할라비라는 그 지역 책임자가 월드비전 지역 책임자가 2004년에 하마스 군사국 일원으로 가입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가입한 이후에 이제 이 월드비전 하마스 지국에 이제 공작국 혹은 세포 조직으로 투입된 정황 공안 자료를 법원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놓고선 그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서 12년을 구형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본인이나 월드비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인정은 안 하고 있겠죠? 인정은 당연히 못하는 게 이게 좀 그런 게 공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 나온 순간 그러면 공작원들이 나와서 모사드나 이런 친바트 기관 요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방법과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공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요걸 빌미로 해서 변호인 측과 월드비전 측은 뭐 자체 조사 결과 뭐 그런 정황이 없었다 유감을 표시하고 있죠. 저도 사실은 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가자지구에는 특별히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길래 이렇게 허구한 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쏘거나 터널을 파나 그랬더니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끌어모았는가 본데 하마스가 월드비전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월드비전은 약간 이건 영미 계열 단체고요. 또 유럽에서 대규모 이런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마스가 어떻게 하냐면 가상법인을 해외 계좌에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걸 또 자산 관리인도 두고 그래서 테러 자금을 세탁을 하죠. 부동산 투자 형식으로 한번 세탁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 테러 시설 건설을 위한 이런 건설사 있지 않습니까? 뭐 터널 공사할 때 그런 거는 또 직접 합병 인수해서 직접 운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치 국방장관이 최근에 이런 법인 계좌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자산 압류 조치와 이제 제재 명령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제 국외법인을 통해서 테러 자금을 조달해 왔으며 그게 해외 계좌 이제 수단, 아랍에미리트, 트르키에서 활동하는 건설 회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병참 터널 건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에 대해 20곳에 대한 이제 제재를 이제 간치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월드비전이 있거든요. 그 한국 사무소가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정말 그 구호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제대로 잘 흘러가서 인도주의적으로 좀 사용돼야 되는데 이런 뉴스 때문에 오히려 후원금이 끊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 관리 감독 부재죠. 근데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가 뭐냐면 유엔하고 그 산하기관인데 오히려 그 기관 자체가 반이스라엘 프로파간다를 남발하고 있어요.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가 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안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처럼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안보 법제를 따로 둬서 간첩들이나 이런 테러범에 대한 이제 안보 법원을 새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논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좀 사용하라고 후원금을 보내는 건 참 좋은데 그 돈이 어디로 사용되어지는지 이런 것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묻지마 식으로 막 보내는 것보다는. 두 번째 분석해볼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차 총선이 반환점을 돌아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현지 전문가들은 총선 2개월 전의 여론조사 정확도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번 총선에서 박빙이 예상되지만 네타냐후 진영이 61석에 근접해 최종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는데요. 유대계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번 총선에서 아랍계 시민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네타냐후 진영의 강세를 더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이스라엘의 5번째 총선이 있을 예정인데 우선 이스라엘 건국한 이후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총선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번 11월에 있을 총선을 5번째 총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각의 불안전성이 기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보통 아무리 내각제를 하더라도 4년이나 8년 단위로 선거를 치르는데 지난 2년 동안 4차례고 요번까지는 5차례니까 이걸 이제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내각이라고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5차 총선, 4차 총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의 장단점은 각자 있는데 그 의원 내각제나 이런 걸 하려면 좀 민주주의 전통이 좀 길어야 되죠. 영국이나 일본처럼. 그리고 좀 대통령제도 장단점이 있죠. 근데 뭐 잘못된 대통령 나오면 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묘고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 정부와 또 제1야당인 베냐민 네타냐후 측하고 올 11월에 있을 총선에서 예상을 했더니 박빙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베냐민 네타냐후를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 정부를 불신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후자의 경우죠. 이제 현 정부를 불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총선 반환점을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현지 매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까지 보면은 네타냐후 진영이 61석이 모질란 59.3석을 확보할 것 같다고 하고, 반 네타냐후 진영은 55.2석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2달 전 여론조사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물론 개별 정파의 등락은 왔다 갔다 하지만 좌우 블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구도가 최종 선거 결과까지 이제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몇 번 지적한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소소한 이제 밥상머리 물가서부터 시작해서 키친 테이블 이슈부터 시작해서 생활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비토 세력이 반대파가 많고요. 물가가 고물가다 보니까 또 안보적인 이란핵,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것 때문에 치안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좀 격렬하거든요. 좌우가 대립이.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비토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보면은 진보와 보수 이렇게 양분되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져 가는 건지 아니면 원래 뚜렷했는지, 하여튼 이게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 추세를 보면은 좀 특이점이 발생됐는데요. 2019년 4월 총선에서는 보수 유권자가 한 46% 표밭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현재 62%로 증가했습니다. 보수 유권자가. 이스라엘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인식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2019년, 22년 사이에 중도와 좌파 진영의 유권자는 좀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24%라서 이제 중도 쪽은 9% 하락했고요. 좌파 진영 유권자는 11%로 6% 하락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게 이스라엘만의 현상이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유럽 정치를 보면은 그 극우 정당이 지금 막 득세하고 있어요. 강력한 오른쪽 드라이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은 파시스트의 뿌리를 둔 소속 정당의 여성 총리가 나와서 지금 지지율이 거의 47%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9월 25일 날 총선이거든요, 앞으로. 47%면 높은 겁니까? 아니면 낮다는 겁니까? 내각제에서 높죠. 또 여기서 다수해서 이제 연정해버리면 다수 정거가 되니까. 그리고 영국도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브렉시트 관철시키겠다 하면서 또 강성 발언 내놔서 이분도 이제 유력한 대처 수장을 능가하는 이제 그런 우파 정치인으로 등극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최근 대선에서 르팽이 지금 물론 마크롱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마크롱 지지율 차이가 거의 뭐 5% 안짝이거든요. 마크롱 27.8%로 당선됐고 1차 투표에서, 그다음에 극우 정당인 르팽 당수가 이제 23.1%를 얻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의회 다수당 89석을 차지한 극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적으로 약간 보수 기조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대부분 경제랑 난민, 치안, 안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우파가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왜냐면 좌파 정책이 막 파산하는 게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 프랑스의 르팽은 아주 대놓고 반유대주의자예요. 그렇죠. 참. 그런데 11월에 있게 될 그 이스라엘의 5차 총선에는 아마도 아랍계 그 시민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랍계 투표율이 최정점이었거든요. 64.8%였고요. 그 당시에 15석을 배출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 작년에는 44.6%로 하락하다가 올해는 39%로 완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하향 추세고요. 오히려 이런 현상이 네타냐후 진영에다가 1.5석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러냐, 정치성이 바뀌었냐 했더니 그 아랍 유권자들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지난 12년간 네타냐후 총리 재임 시 생필품과 물가가 훨씬 쌌다, 현 정권보다. 그러니까 생활 이슈죠, 결국에는. 아랍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미국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가고 이렇게 막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도 막 혼란스럽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만약에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이스라엘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혼란의 연속이죠.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운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